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방역 지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집단 감염은 비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째, 사망자는 4차 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동대문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불법 집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생버스 이틀째를 맞아 부산에서 2030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음 주 발족할 선대위 구성에 집중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9시 뉴스에 출연해 대선 청사진을 밝힙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가 오늘 광양항에 도착했습니다. 거점 주유소 100여 곳에는 요소수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유소에는 아직 공급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지 이제 2주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을 조심스럽게 찾아가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보훈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그제 11일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입원 환자 34명, 간병인 22명 등 모두 58명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미상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중앙보훈병원은 확진자들을 모두 전담병동으로 이송했습니다. 확진자는 전담병상으로 이송하는 등 조치를 했고요. 긴급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노인돌봄시설에서는 18명이 확진됐고 제주요양병원에선 50명, 전북 완주요양병원 14명, 충남 천안 요양병원 8명 등이 확진됐습니다. 경남 김해에선 외국인 아동돌봄시설 확진자가 52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325명으로 나흘 연속 2,000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도 이틀 만에 다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이 37%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빈도 입안 시설들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험시설의 감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양병원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이렇게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상태가 안 좋은 위중증 환자 수도 따라서 늘고 있습니다. 500명 가까이 돼서 지금까지 기록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오늘 0시 기준 485명, 나흘 연속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사망자는 32명이 늘었습니다. 30명대 사망자는 3차 유행 시기였던 1월 이후 10달 만입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 10명 중 8명, 사망자 10명 중 9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서 환자 발생이 많아지면 중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환자분들이 많아지거든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72%, 680여 개 중 190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 기준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여기에 거의 근접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두 차례 행정명령으로 일단 수도권에서 450여 개 병상이 늘었습니다. 중등증 병상의 경우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적시 퇴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낮 12시 기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추가 접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회로 끝났던 얀센 접종자 중 34만여 명, 60살 이상 33만 9천여 명이 추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이어 고령층 추가 접종 간격도 기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이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 인근 차로가 집회 참가자들로 꽉 찼습니다.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이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광화문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하고 여의도공원도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동대문으로 모인 겁니다. 민주노총은 51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인간의 막천원의 사벽과 불통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금지 조치도 비판했습니다. 위로 코로나를 하면서 유독 노동자 민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2시간 만에 끝났고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노동자 대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열린 최대 규모 집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도 경찰도 마스크는 잘 착용했지만 거리 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지하철역에선 전동차가 한때 서지 않았고 집회가 열린 동대문 일대에선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근데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이익이 뭔지 모르지만 이슈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은 집회 금지 통보를 위반한 불법 집회라며 주최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주말마다 전국을 돌기로 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부산 경남 지역에서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집중했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전합니다. 매주 타는 민생 버스에 오른 민주당 이재명 후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방문 이틀째인 오늘도 취업과 일자리를 고민하는 2030 세대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매주 타는 버스. 왜 매일 안 타시고? 매일 하려고 했는데 정말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의 기회는 물론 복지 격차가 큰 지방기업의 현실 등을 호소했습니다. 부산에서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가능한 건 공공기관 아니면 대기업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부산에 거의 없는데 기본소득이 급진적일 수 있지 않냐는 의견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꺼번에 확 해버리겠다 이런 행동은 급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시도를 안 해버리면 영원히 불가능하고. 이 후보는 부산의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서는 수도권 집중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SNS 메시지로 청년층 표심을 겨냥했습니다. 청년들을 향해 한국의 오바마, 마크롱이 되지 않겠냐며 현행 40살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헌 사항이라 국회와 논의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주 후반쯤 발족 예정인 선대위의 밑그림을 짜는 데 주력했다고 캠프 측이 전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실무형 소규모 선대위를 꾸리기 원하지만 윤 후보 측은 메모드급 통합형 선대위를 선호하는 기류여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KBS 9시 뉴스는 각 당 대선 후보를 차례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후보마다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대선 후보 심상정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 가운데 이거 하나만큼은 좀 강조하고 싶다. 요약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불평등도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저는 경제 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 4일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지금 내세우고 계시단 말이죠. 제 1호 공약은 사실 신노동법이거든요. 신노동법하고 네. 주 4일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죠. 신노동법 안에 예. 주 4일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주 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밀어올리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예. 아마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 4일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노동자들도 좀 양극화돼 있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은 노동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있으니까 주 4일제가 시행이 되면 그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예. 노동 시간도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시간 이상 최소 노동 시간을 보장해서 기업주들이 이제 그 14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휴가라든지 사회보험과 같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겠다 이런 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상시 업무인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뭐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 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평등수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 4일제가 지금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 주 4일제 말고도 지금 노동계의 현안과 과제가 좀 많은데, 가령 뭐 5인 미만 사업장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뭐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라든가 네.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 지금 이 주 4일제를 좀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예. 제가 공약을 낸 거는 그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처럼 현행 노동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00만 명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 낡은 노동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 체계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 신노동법과 주 4일제를 병행 추진하겠다. 그게 저의 계획이고요. 주 4일제는 이미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예. 또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차별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 내에 전 국민 4일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예. 또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에 주 4일제 제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당 체제를 그동안 많이 비판해 오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정의당 후보에게는 항상 당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이 현실론을 말하는 유권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좀 짤막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양당 두 당만 집권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34년 동안 양당이 교대로 집권하면서 그 기득권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대장동 사업이 단적으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는 신구 기득권 교대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 교체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전략을 바꿔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거대 양당의 후보들도 지금 30%대 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또 제3의 이제 그 지지하는 후보가 없는 이른바 유권자나 제3지대. 네. 이런 분들이 30%거든요. 지금 현재 333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께서 이번에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것이 거대 양당 체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보고 시민들에 의한 정계 개편을 주도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민주당과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두 거대 정당이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었다. 그리고 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이 심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그 단일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그 양자 대결로만 압축된다면은 아마 투표하러 나가지 않는 시민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보통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마이크를 단호히 지키는 심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정당 문제는 사실 위성정당이라는 초유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를 저지르고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정개특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거기서도 위성정당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양당이 합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막 던지는 사과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는지 저는 좀 반문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철이 사과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30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큰 지지를 그 계층에서 못 받고 있는데 또 정의당이나 심 후보께서도 이렇다 할 큰 지지를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2030 여성 지지는 제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에게 결혼 얘기하면요. 헬조선은 나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입시 지옥, 취업 지옥 또 주거 지옥 앞에서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청년들의 처절한 좌절이 있습니다. 이게 거대 양당 정치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것입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후보들이 뭐 이것저것 해준다는 거 다 귀에 안 들어온다. 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의 출발선을 동등하게 하고 예. 기득권의 과감한 재조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시각으로 15일 화상으로 만납니다.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양국 갈등이 좀 누그러질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회담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정민 특파원, 미국과 중국 정상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처음 만나는 거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미국 시각 15일 오후, 우리 시각으로는 16일 오전 양 정상의 첫 만남 화상으로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양국 간 경쟁에 책임 있는 관리, 이익이 일치하는 영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악화일로 양국 관계, 일단 너무 두드러지는 갈등은 좀 눌러보자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중국도 양국 관계와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정상이 회담을 하기로는 했는데 회담 결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한 백악관의 언급부터가 일단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re will be a broad range of topics that will be discussed, and the president's certainly not going to hold back on areas where he has concern. 회담에서 중요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만들 생각 없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성과를 위한 억지 양보나 합의 없을 거란 뜻입니다. 중국 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며칠 전 아태 지역 냉전 회귀를 언급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를 직접 비난하더니 오늘 미중 외교장관 통화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타이완 독립 편들지 말라 이렇게 대놓고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관계 개선이 목표라면서도 정작 양국 모두 회담 전 기선 제압에 더 무게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각각 정치 이벤트가 있어서 기후, 코로나19 등 협력 가능 분야에서 손잡는 정도로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마침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연설이 있었잖아요. 회담 앞두고 여기서도 약간의 신경전이 좀 오간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둘 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 강화하고 경제에도 기여하겠다면서 아시아 나라들 마음잡기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을 편으로 만들어서 상대에 맞서겠다는 양국의 의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네, 중국에서 출발한 산업용 요소 2,900여 톤이 오늘 국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용 요소도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데 시중에 유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용 요소 2,900여 톤을 실은 선박이 광양항에 들어옵니다. 중국을 떠난 지 사흘 만입니다. 수출 계약이 끝났지만 중국에 묶여있는 18,000여 톤과는 별도의 물량입니다.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차량용 요소는 오는 19일 우선 300톤 물량이 중국에서 출항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올 물량과 베트남 등에서 추가 계약한 요소까지 합하면 5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주유소 공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유소는 물류 수송 차량의 안에 최대 10리터씩 소량만 넣어주며 버티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며칠 뒤면 모두 소진될 예정입니다. 주말인데도 요소수 구입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소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고요. 글쎄 저희도 답답해요. 언제 풀어줄지.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일어나 한다는 정부 조치가 나왔다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황당하죠. 당장 없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데 무슨 3개월, 5개월 확보만 하면 뭐예요. 풀어놓지를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죽겠어요. 정부는 급한 대로 주유소 100곳에 약 3일치 분량 요소수 180만 리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전국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을지 정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품귀 현상이 곧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는데 은행 대출 이자의 오름세는 여전합니다.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예금이나 적금 금리는 또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 기준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최고 연 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금과 적금 이자는 평균 연 1%대에 불과합니다. 금융당국의 계속된 규제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부쩍 올렸지만 예금 이자는 조금 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은행의 수익, 7월에서 9월 사이 예대마진은 2%포인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상식선에서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올려줘야죠. 물론 당연히 대출금리랑 예금리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너무 격차가 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4대 금융그룹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 이익도 1년 전보다 최대 15%까지 늘었습니다. 관련해 은행들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일주일 새 10,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이자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도 예금금리와 차이나는 이유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의 금리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하게 예대마진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거는 이미 사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개입을 꺼리고 있습니다. 가상금리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 달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네, 운전을 할 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과속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이 이른바 암행 순찰차를 도입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전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승용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자 경고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단속 중입니다. 스타트 눌러주세요. 차량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잡아내는 암행 순찰차입니다. 앞으로 좀 낮춰서 운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바꾸며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시속 176km나 됩니다. 차량에 장착된 장비는 이렇게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포착해 속도와 번호판을 기록합니다. 블랙박스 영상하고 똑같이 보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얹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사고가 날 때 사망자가 나올 확률은 25%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의 4배가 넘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의 도입으로 이런 고속도로 과속 사고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 다시 과속을 하는 소위 캥거루 운전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고. 경찰이 이달 도입한 암행순찰차는 모두 17대. 우선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40km 더 빠르게 달리는 차량부터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 뒤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암행순찰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병원에서 CT 촬영 같은 의료 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거는 좋은데 불필요하게 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에 많이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민혜 의학 전문 기자가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55살 이모 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일주일 뒤 아랫배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부작용이 아닌가 걱정이 돼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응급실에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때문에 이제 내원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CT를 요구해서 찍는 경우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 비해 의료비 본인 부담이 적은 우리나라에선 의료 영상 촬영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합니다. 일례로 35살 이하 여성에게는 유방 촬영술이 추천되지 않지만 건강검진에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전신 암 검사인 펫CT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통증에도 검사가 남발되며 CT 시행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CT 시행 건수가 5번째로 많습니다. 복부나 펫CT를 찍을 때마다 피폭되는 방사선 양은 1년 동안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자연 방사선 양의 3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방사선 검사 피폭량은 2019년 기준 2.42mSv, 유럽 평균 0.97mSv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 같은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도의 방사선을 소량으로만 사용을 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과도한 촬영과 처치로 의료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진료 지침을 만드는 등 자정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지난해 충남 논산 탑정호에 아시아에서 가장 긴 60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탑정호 출렁다리의 개통식을 미뤄왔는데 이번 달 정식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방문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출렁다리를 건너는 많은 사람들. 수면 12m 위에서 출렁이는 짜릿함을 즐깁니다. 도로 볼 때 하고 뛸 때 하고 출렁거릴 때 하고 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좋았어요. 탑정호 출렁다리의 길이는 600m,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기존에 가장 길었던 예당호 출렁다리보다 200m가 더 깁니다. 밤에는 다리를 스크린 삼아 다양한 영상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함께 길이 150m 음악 분수의 화려한 레이저쇼도 펼쳐집니다. 지난해 10월 준공하고도 코로나19로 정식 개통식을 열지 못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평일에 3,000명, 주말엔 최고 8,000명이 찾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1년을 미뤄온 개통식을 열고 누적 방문객 500만 명을 돌파한 예당호 출렁다리와 본격 경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녁 무렵 되면 그 석양놀이 아주 기가 막힌데 그런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습니다. 또 탑정호 수변 데크길과
가족형 휴식 공간으로 개발 중인 웰리스 파크 등의 사업을 4년 내 완료해 종합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 특구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의 숫자도 지금하고 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러나 국내 출렁다리가 이미 190여 곳에 달해 어떻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느냐가 적지 않은 숙제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렸는데요. 자연 환경이 뛰어난 이곳 스코틀랜드 역시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곳곳에서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유원중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푸른 숲과 맑은 호수, 해안절경은 스코틀랜드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안 곳곳이 침식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큰 파도가 일면 저지대가 침수되고 해안도로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As global warming continues, sea level rise is overtaking land uplift, and this is becoming more of a serious problem. 골프의 고향인 스코틀랜드의 골프장들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현대 골프의 발상지로 유명한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입니다. 이곳 역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코스 일부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2030년 이후 영국과 유럽의 해안에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은 2050년에 곳곳이 침수되고 2100년이면 거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프장 측은 바닷물이 코스로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안 모래 언덕을 높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Metal cages, they're filled with rocks. The sand was replaced over these metal cages to create a natural looking dune system.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모든 해안의 침식과 침수를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스코틀랜드의 고민입니다.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